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셨나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십시오. 날이 이제 많이 덥고 열대야 때문에 아마 주무시기도 좀 힘들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병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작은 병들을 자주 걸리셔야 감기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자주 걸리셔야, 물론 그렇다고 감기 가벼운 병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야지 몸이 자꾸 훈련을 해서 큰 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면역계도 또 강화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파트 1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오장육부의 상태를 느끼고 사십니까? 사실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사실은. 못 느끼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자고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의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또 기능도 잘 모르는 영양제야 목적도 잘 알지도 못하는 검사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우리 장기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걸까? 하물며 인간이 만든 컴퓨터나 자동차는 자기 시스템의 이상을 체크하는 기능을 탑재한 덕분에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고 심지어 고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자기 몸을 느끼는 기능조차 있도록 불완전한 존재일까? 자동차와 같이 우리도 사실은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이 있는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인지 안 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몸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문제가 올 것 같다. 감기 오기 전에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으슬으슬 추운 것 같다. 몸이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죠. 단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우리 사람 몸은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내일 일도 많은데 라는 걸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몸이라고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통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7페이지에 통각은 우리 몸의 이상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맞지만 사실 장기의 예민한 변화를 느끼는 기관은 아니다. 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몸에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 장기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심하게는 약 90%의 기능을 소실할 때까지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 같은 경우가 그러죠. 왜냐하면 간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각으로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암 말기와 같이 이미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질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간암이 그렇죠. 간암이 발견되면 다 말기인 이유가 특히 이런 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인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사실 있거든요. 이 저자 이승훈 박사님 얘기처럼 좀 인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소화관 내부는 우리 몸의 외부다. 근데 대부분 위장, 소장, 대장을 다 내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인 겁니다. 피부하고 같은 조직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몸의 내부로 들여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음식물들이 존재하면서 몸의 내부 일부만 흡수돼 이동한다. 소화관 안에 존재하는 물질도 결국 항문을 통해 배설된다. 변은 끝까지 우리 몸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버려지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은 피부 혹은 점막을 경계로 외부와 구별된다. 외부 경계면에서는 피부의 상피세포들이, 소화관이나 귀, 코, 요도, 질, 자궁 등의 내부 경계면에서는 점막세포들이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외부와 맞닿은 곳에 감각이 최대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감각을 그렇게 못 느끼는 건 사실 아니죠. 통각도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머리카락 하나만 팔에 붙어도 어때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퇴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와 점막은 불필요할 정도로 예민하고 내부 장기 감각은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감각에 둔하다. 사실은 이게 내부도 그렇게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죠. 이는 아마도 인체가 지금까지 외부 세계와의 소통과 대결을 통해 발달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원시 시대부터 최근까지 감염증은 인간의 질병 중 다른 어떤 병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우리 몸은 우선적으로 외부 물질의 방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거죠. 면역 체계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고요.
50페이지에 뇌를 기점으로 서로 간의 호르몬이나 신경 연결을 통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마다 가지는 자율성이 기능의 핵심이다. 인간이 각 장기의 기능을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율성의 엄청난 장점이다. 단 단점이 있다면 자율성의 반대급부로 기능 이상을 초기에 알기 힘든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큰 병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는 이 생각에 좀 반대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책을 왜 해드리냐면 내용이 좋아요. 사실은 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뇌졸중 전문의다 보니까 환원주의에 많이 이제 입각해서요. 뭐 뒤쪽에 가면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는 각도가 약간 틀릴 뿐이죠. 우리 몸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우리 몸처럼 섬세한 건 없거든요. 세포는 핵, 미토콘드리아 등 여러 소기관들과 함께 세포질을 감싸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에는 46쌍의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들어있고 각 염색체는 DNA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발달 및 기능에 관련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DNA는 mRNA를 거쳐 단백질로 발현되면서 세포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DNA 이중 사슬 구조 이게 DNA 사슬이 꼬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DNA 사슬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은행에 딱 들어가 있는 원금이고요. 이 원본을 복제하는 게 mRNA입니다. mRNA. 그래서 사실은 DNA 사슬을 꼴 때 원본 원래 돼 있던 단백질 TACG 이렇게 원본이 꼬이는 게 아니고요. 그 원본을 복사해서 mRNA라는 놈이 이 사슬을 꼬 나가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코로나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mRNA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식 중에 최초로 이제 mRNA 방식으로 개발된 그 백신이었는데 결국 원본을 그대로 두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mRNA라는 방식은 얘가 잘못 사슬을 꼬게 되면 그래서 뭐 초기에 뭐 기형아가 탄생한다 맞으면 막 팔이 6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검증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쓰던 사백신이나 생백신 이런 것들은 긴 세월을 오면서 그래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었는데 mRNA 방식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들이었죠. 사실은 뭐 많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 백신 맞고 사망자도 꽤 많이 늘어났던 걸로도 기억이 됩니다. 하나의 세포만으로 생명을 이루고 있을 때는 아마도 해당 세포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을 것이다. 이후 진화를 통해 여러 세포들이 합쳐지고 각 개체에서 여러 조직과 장기로 구별돼 이를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갔다. 아직까지는 조직과 장기의 생존이라는 목적과 전체 유기체의 생존이라는 목적이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상 앞에 다른 책들에서도 말씀드렸던 환원주의의 문제점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세포의 모든 목표는 생존입니다. 38억 년 동안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스템이 구분됐다고 해서 다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즉 세포들은 낮은 수준에서 조직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각 장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궁극적 목적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간단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여성들 전쟁 때 먹을 게 없으면 생리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번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모든 에너지를 생존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극도로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정액이 안 나옵니다. 번식할 필요 없거든요. 일단 살아야 번식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아무리 분화됐다고 해도 결국 목적은 하나라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모든 우리 60조개에서 100조개를 이루는 세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 상태일 때 우리의 몸은 각 장기의 영향을 대단히 예민하고 정교하게 파악하고 단계별로 조절하고 있다. 다만 각 장기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려 하거나 스스로 극복하기에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상부, 뇌죠. 상부로 문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한계는 아직 인간이 더 완전한 상태로 진화 중이거나 더 큰 문제에 대비해 그런 기능을 갖지 않기로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페이지에는 인간 장기의 작동 원리에 갖고 나오는 게 첫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도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고 하죠. 근데 호는 내뱉는 게 먼저입니다. 흡, 그 다음에 들어 마시는 겁니다. 사실은 호흡은 그래서 내뱉고 들이마시는 게 계속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게 우선이고 내뱉는 게 후였다면 흡호가 되겠죠. 흡호가 호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보다 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배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호흡기 질환은 사람이 살면서 평생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흔한 질환이다. 대개 어린 아이일 때부터 감기 등의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성장한다. 청소년기나 성인 이후에도 이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흔한 질병이라 가볍게 생각해왔지만 최근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들이 있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이다. 평소 가볍게 생각했던 호흡기 질환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주며 치명적 질환으로 재인식된 것이다. 사실은 재인식된 거는 원래부터 공포스러운 감기가 사실은 가장 공포스러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한약에 가면은 제가 항상 배우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이제 음양오행인 거, 황제내경인 거고 또 하나가 상한론입니다. 상한론. 그러니까 찬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 결국 감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였죠. 현대의학이 약간 등한시했던 그런 문제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사실은 감기는. 그런데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잔병에 자꾸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겁니다. 호흡의 정의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활동이다. 생명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섭취한 영양성분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생리적 호흡과 세포호흡이죠. 생리적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숨을 쉬는 거고 세포호흡은 ATP, 에너지원은 ATP를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최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흡기의 구조와 작동에서 이제 인두, 기관 쭉 나오는데 폐포는 3억 개 가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호흡기가 가진 방어 기제는 외부 공기의 해로운 성분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 몸은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를 통과할 때는 코털이라고 하는 것이 청정기로 얘기하면 프리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작은 것들을 걸러내는 게 뭐예요? 점막에 흐르는 점액들이죠. 그거를 갖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계속 뭉쳐놓는 게 가래인 거죠. 그래서 가래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휴지에다 뱉어내서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면역 시스템 정도를 제외하면 폐포까지 들어온 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기제가 부족한 편이라 우리는 평생 많은 호흡기 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이고요. 어떤 물질이건 기관지나 폐로 침입했을 때 호흡기가 이를 바로 내보내지 못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염증 상황을 일상적으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라고 부른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 폐혈증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는 미세먼지나 주방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물리적 성분을 자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가스가 새는지도 많이 샜을 때나 좀 느끼지 뭐.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 시각적으로 불편하게 느낄 뿐 호흡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은 흔하게 겪지 않는다. 실제로는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방어기제가 충분하지 않은 호흡기가 반복적으로 이런 성분들에 노출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보이는 순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순환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순환계는 이제 심혈관계가 나오죠. 심장을 출발해서 동맥을 거쳐서 정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와서 폐로 나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다시 온몸을 도는 거. 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순환계의 펌프는 심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장은 뭐 64페이지에 이제 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심장은 엄청난 압력으로 혈액을 분출하는 기관이다. 심장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규칙적인 혈액의 충분한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칙적이라는 조건과 충분한 분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면 대개의 심장병을 이해할 수 있다. 규칙적인 조건이 망가진 대표적인 부정맥이고 충분한 분출이라는 조건이 깨진 질환이 심근경색과 심부전이다.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심부전이 오는 거고요.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는 뭐가 오죠? 갑자기 그 병명이 생각이 안 나네. 협심증이 오는 거죠. 협심증.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순환계는 이제 림프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 말고도 림프관이 존재한다. 임파 얘기하는 거죠. 혈관을 일반 도로로 비유한다면 림프관은 군용도로라고 볼 수 있다. 즉 백혈구의 일종의 림프구들이 면역작용을 위해 조직의 구석구석 말단 부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혈관이다. 림프액 성분은 혈액에서 적혈구를 제한 나머지 성분으로 볼 수 있다. 적혈구가 없으므로 투명하거나 다망색을 띈다. 림프관에는 중간마다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정거장이 존재한다. 주로 림프구들이 대량으로 머물면서 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길목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저지하는 작업장이라고 보면 된다. 임파선 중 매우 큰 형태로 존재하는 장기가 흉성과 비장이다. 비장은 면역 기능 중에 외에도 늙은 적혈구의 처리 및 예비 적혈구의 저장 등 적혈구를 위한 기능도 추가로 수행한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순환계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간 장기의 작동 원리, 그래서 섭취, 소화, 흡수, 배설, 이제 소화계를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매일 외부 물질을 먹고 마시고 영양분을 흡수한 후 외부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상을 반복한다. 아무렇지 않게 계속 반복되는 생리현상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현상인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드물다. 사실 소화기관은 어떤 공장보다 복잡한 공정을 가진 데다 효율성까지 높은 정밀화학 공장이다. 우리 몸은 입에서 항문까지 큰 관을 가진 도넛 모양 생명체라고 보면 된다. 음식물 입장에서는 소화돼 장벽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변으로 방출되는 노폐물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음식물 찌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위장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뭐 이건 여기서 뭐 그렇게 이 책에서는 자세히 해드릴 건 아니고 뭐 위장과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또 소화기관인 이제 장기인 간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간은 약간 조금 보충이 필요하죠. 근데 뭐 간도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간 입부터 대장까지의 얘기를 항문까지의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다음 주에 책은 계속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보다 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에 무척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먹는 양에 비해서 배출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물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식이섬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치를 먹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들은 김치를 많이 먹긴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셔서
똥 많이 싸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